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방 안의 똥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네. 진짜 아시아인들은 도대체 왜 다 이 모양이야? 지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한국인은 다르다고. 세계를 여행해보면 한국인만큼 청결을 중시하는 국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청결한 습관은 해외 숙박업계에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히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캐나다 게스트하우스에 한국인 손님을 받게 되면서 벌어진 일화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더러운 중국인들 때문에 아시아인 손님은 아예 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이 감동한 숙소 주인은 한국 여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숙박업을 하는 비너스입니다. 초기에는 여러 아시아 국가의 여행객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인 손님들 덕분에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어 한국을 방문하게 만들었고 그 여행 준비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건 저에게 사랑을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 또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된 저는 제가 할 일을 찾아야 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커다란 집이 전부였습니다. 농장도 없었고 소나 돼지 같은 동물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에 위치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새로운 건물을 잘 짓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죠. 새로운 건물은 편리하고 좋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 또 그 이전 세대부터 이어진 주거 공간에서 사는 게 익숙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랬기에 제가 사는 지역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물려주신 주택을 개조해 숙박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던 저는 조부모님,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저도 모르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이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저를 다시 반겨줄 곳이 없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슬펐죠. 그래서 조부모님과 쌓은 추억이 가득 남은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어요. 제가 떠나지 못한다면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자고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먼 여행을 떠난 제가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행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여러 지역의 숙소 사진을 검색했어요. 어떤 형태로 제공하는 게 좋을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경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저에겐 그런 용기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진을 보며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숙소를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올 때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도 있을 수 있지만 둘셋처럼 소수로 움직였죠. 무엇보다 짐 자체를 줄여가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관광하고 싶어 했기에 숙박에 대한 비용을 줄이길 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반겨주는 따뜻한 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오더라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든다면 외로움 없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죠. 그런 생각으로 개조를 하는데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기억되어 제가 만든 공간에서 머물며 좋은 추억을 쌓아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공사가 끝나고 게스트의 첫 손님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소박하지만 깔끔한 숙박에 좋은 평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많지 않아 건물 외관까지 깔끔하게 보수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겉은 좀 허름해 보였지만 막상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깔끔한 내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주면 느리지만 꽤 괜찮은 숙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만나며 세계 여러 나라를 알아가기도 했어요. 여행객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열린 마음으로 이웃이 되기 쉽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머문 집이라면 옆집 사람들 외에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건 상당히 드물 것 같아요. 물론 성격에 따라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느낌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행은 성격과 관계없이 매 순간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환경에 적응해야 하잖아요. 그렇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기억들을 공유하기 바빴어요.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꽤 오랫동안 저 역시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제가 숙박업을 하면서 느낀 행복함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숙박업을 하며 종종 만나는 시련도 물론 있었어요.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늘 행복한 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원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이 다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저만의 운영 원칙이었어요. 그렇게 운영해야 다른 여행객들이 오더라도 나쁜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그렇게 운영해야 저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며 원칙을 설명하니까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까다로운 원칙이 아니에요. 의외로 쉽고 간결한 방법이거든요. 그건 바로 중국인은 절대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입소문이 나서 한 달 중 90%는 게스트하우스가 꽉 찰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꼭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씩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지만 한 방에 여러 명씩 들어갈 수 있었기에 팀으로 구성된 여행객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인원당 금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저에겐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어서 운영에는 더 편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땐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점차 우연이 필연이 되면서 중국인들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굴었죠. 그리고 방을 하나로 빌려서 한 방에서 대여섯 명이 생활하게 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게 사용했거든요. 게스트하우스는 머무는 동안 크게 청소를 해주는 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쓸고 닦는 걸 해줄 수 있지만 한 방을 빌리는 경우는 좀 달랐죠. 왜냐면 그들의 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빈 방에 들어가 청소하는 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요청을 받을 때에만 청소를 해주곤 했거든요. 중국인들의 경우 청소를 별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그게 편하다고 좋아했지만 그들이 숙소를 나갔을 땐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침대 커버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냄새나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 공용 화장실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빌리는 방은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방에서 큰 볼일을 본 봉지가 몇 개씩 발견되는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기저귀를 담은 것도 아니었고요. 봉지에서 냄새가 나고 형체에서도 인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확인이 필요해 봉지 하나를 뜯은 적이 있는데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때의 저를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좋지 못한 기억으로 중국인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숙박업과 다르게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빵과 주스 같은 음식을 제공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점심 간식으로 먹을 거라며 아침을 먹고 여분의 것을 챙겨가기 바빴죠. 덕분에 중국인들이 묵고 가면 그 인원수나 그들이 묵었던 기간과 상관없이 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어요. 아시아 사람 하니까 일본인들도 빼놓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구별이 어려웠던 초기엔 예약하는 대로 모두 받았기에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나중에 인지했고 방을 사용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중국인들과 다르게 방을 사용하는 건 깨끗한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찾기 힘든 곳에 쓰레기를 한두 개씩 숨겨놓는 바람에
청소를 해도 썩은 냄새가 진동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후엔 몇 번이나 여러 사람을 불러 청소를 싹 하게 되었지만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저에겐 한 가지 철칙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시아인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중국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어려웠고 일본인도 저에겐 좋은 손님에 속한 건 아니었기에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아시아 손님들을 받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즐겁게 지냈어요. 수입도 일정했고 아시아 사람들을 안 받으니 힘든 일도 없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예약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말았죠. 게스트하우스 현관에 아시아인이 서 있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쉽지만 당일 이용 가능한 방이 없다고 말하며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방을 예약한 예약자라는 걸 아는 순간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일행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혼자라고 생각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3인으로 구성되었고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했기에 이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로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요했죠. 차라리 일본인이라면 대청소 한번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제발 중국인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예약이 잘못되었다고 정중하게 안내한 후 주변의 다른 숙소로 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전화를 몇 군데 돌렸는데 그날따라 다른 숙소에 여유 있는 방도 없어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죠. 머릿속은 복잡하고 가슴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을 안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한국인이라는 것 말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나라 이름에 당황했어요. 한 번도 한국인이 온 적 없었거든요. 외모를 봤을 땐 분명 아시아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죠. 한국인은 혹시 중국과 일본을 아냐고 물었어요. 이미 질릴 대로 질렸기에 잘 안다고 답했더니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필 아시아의 많은 나라 중 중국과 일본 사이라는 게 싸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시아 기피 대상 3종 세트를 선물 받은 느낌이었어요. 무엇이든 한 개는 아쉽고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선택의 폭이 넓도록 3가지 정도 선물하면 센스 있다는 평을 받는데요. 저에겐 반대의 의미로 아시아 3종 세트로 중국과 일본에 한국까지 추가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인에게 내일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나마나 청소를 한창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몇 차례 아시아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머문다고 했었는데 원하지 않더라도 청소는 매일 하겠다고 아예 미리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숙소를 빠져나간 일주일 뒤 침대 커버를 버리거나 구석에 숨겨놓은 쓰레기 등으로 골머리 썩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한국인은 처음 겪어서 그보다 더한 걸 할지 모른다는 긴장감으로 하룻밤을 꼬박든 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한국인들도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아침이 되자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등을 먹은 한국인들은 관광을 하겠다며 숙소를 빠져나갔어요. 전날 공지했듯 저는 도움을 청했던 친구와 함께 청소 도구를 가지고 한국인이 머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길게 한 후 방문을 열었을 때 전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방 호수를 확인했죠. 분명 4명이 머물렀기 때문에 방이 지저분해야 맞았거든요. 침대 위에 이불이 뒤죽박죽이던가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가 그래야 했죠.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사용한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기가 되라고 창문도 조금 열어놓고 나갔더라고요. 손을 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본인들이 주로 쓰레기를 숨겨놓는 구석진 곳 위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담겨 있었는데 분리수거를 해놓은 건지 쓰레기통 밖에 놓인 비닐봉지 안에 다른 쓰레기를 담아두었거든요.
괜히 호들갑 떨며 전날 친구에게 일당을 두둑이 줄 테니 도와달라고 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친구 역시 지금까지 제가 청소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다가 깨끗한 방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방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냐고 묻기까지 했죠. 일주일을 머물렀던 한국인은 마지막 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청결하게 사용하고 고맙다는 말까지 기분 좋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여운이 남는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 여행을 간다면 이렇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되게 만들었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친구에게 게스트하우스를 맡기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답례로 한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떠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드디어 내일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마음들은 막상 당일이 다가오니 긴장감으로 바뀌며 괜한 여행을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일을 현실로 옮기게 만들어준 한국인들의 행동을 평생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마음을 기억해 사람으로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치유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미리 알아본 한국은 구경할 거리도 많고 발전된 도시로 이주를 계획했는데 짧은 게 아닐까 벌써 걱정하게 만드는데요. 알차게 잘 다녀올 생각이에요. 다녀오고 나면 아마 또 하나의 규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시아인 중 한국인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인 손님들의 청결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인상 깊은데요. 이런 경험은 국가와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즐거운 한국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숍 카페에 앉은 금발의 한 외국인 여성이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그녀 얼마나 지날까요?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근거림을 감출 수 없는 여성과 문을 벌컥 열고 성큼성큼 카페로 들어서는 한 남성 금발의 여성은 그를 발견하자 얼굴이 벌개져 그 남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 여성은 남성과 오늘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남성도 이 여성을 처음 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이인 건지,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 출신 방송국 작가 네슬리라고 해요.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 똑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는 그런 저는 뭐 이렇다 할 특징도 없어요. 제 이야기를 적고 싶은데 뭐 하나 가진 특징이 딱히 없어서 정말 쓸 말이 도저히 없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데는 이렇게 평범하기만 한 저에게 찾아온 특별한 그 일에 관해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글이고 제가 처음 하게 된 그 미친 짓에 대해 어딘가에 꼭 기념해서 남기고 싶었거든요. 오늘 저의 이야기 생각보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함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날은 별다를 것 없이 출근하던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날도 시청률이 안 나오는 문제로 상사에게 깨질 문제 때문에 우리 팀 모두는 암울한 상태였죠. 이런 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싫은 소리를 듣는 건 매번 겪어도 참 익숙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방송국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방송과 유튜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사들이 사실 많이 위기죠. 저는 드라마나 영화 작가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그래서 다른 재주가 없는데 계속해서 시청률이 유튜브 조회수보다 안 나오니까 방송국 입장에선 저희한테 계속 싫은 소리를 하는 거겠죠.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곤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유튜브보다 방송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튜브보다 방송국만이 가진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자본금, 인지도, 바로 공정성과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예요. 유튜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방송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거나 만들고 보도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이죠. 유튜브가 있는데 왜 계속 방송국이 건재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누구나 사용자라면 다양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시청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선별되어 있지 않은 가짜 정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도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죠. 우리 같은 전통적인 방송국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등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방송하면서 생방송이나 실시간 사건에 대한 중계에 팩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출처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정보는 큰 역할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믿는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짓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면 그땐 정말 가망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전통적인 방송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정보가 뭔지 구분하고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뉴스나 문화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처럼 사회를 고발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 대중들의 올바른 의견도 형성시키고 그걸 반영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어느 정도 압력을 줘서 더 나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하죠. 게다가 뉴스 같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지식을 제공해주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뤄주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요즘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알고리즘 사슬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정보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딱 일주일만 뉴스를 접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전통만을 운운하면서 트렌드는 바뀌어 가는데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어디서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으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그날은 유독 원래보다 더 많이 깨졌어요. 정말 많이 깨졌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 팀 전체를 다 해산시켜버리겠다면서 다음 달까지 시청률이나 효과가 바닥이면 다들 잘릴 각오를 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호통을 들은 건 정말 처음이라. 우리 팀 모두가 그날 주눅이 들어 한마디도 뱉지 않고 각자 모니터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 PD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1층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PD님은 오랜 기간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내부 분위기가 많이 심각한 것 같다고 무슨 좋은 아이템을 밤새서라도 짜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극적이더라도 우리 신뢰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한번 짜보자는 의견을 냈죠. 저는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 자면서도 걸으면서도 아이템 관련해서 생각만 했죠. 그러다가 출근길에 딱 아이디어로 좋은 걸 발견하게 됐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선뜻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질 않더군요. 아마 오해받을까봐 그런 걸 거예요.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갔다가도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 협박당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지나칠 수가 없었죠.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금 지켜보다가 날도 추운데 더는 아이를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에서 그 아이 주변을 지키다가 경찰에게 잘 인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사람들이 많아 엄마의 손을 놓치면서 발생한 문제였더라고요. 그런데 저 한 명만 신고를 해줬다며 정말 고맙다고 아이의 부모가 저에게 사례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더 빠르게 도와줬다면 아이가 더 빨리 무서움도 가라앉히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 걱정만 하느라고 아이와 부모까지 마음 섞인 자체가 창피해서 도저히 그 사례를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이만 무사하면 됐다고 전했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행동 몰래카메라를 관찰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거죠. PD님은 저에게 이거 대박이라며 이거 정말 엄청난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우연한 기회로 생각나게 된 아이디어지만 이 아이디어는 곧 큰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찍은 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앞.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걸로 오히려 이슈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이슈가 되긴 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완전 초대박이 났죠. 조회수도 엄청나졌고 방송국의 다음 편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 게시글로 도배가 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다음 편을 찍을 곳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를 보기로 했어요. 원래 취지 자체가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상황에 여러 나라의 대처 방법을 비교하는 게 주 콘텐츠였으니 우리는 그에 걸맞은 후보지들을 출연했죠. 골라낸 곳은 중국과 한국, 일본, 영국 이렇게 4국가였습니다. 왜 그 국가로 했냐면 특파원이 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친숙한 곳 중 대비되는 문화권을 고르게 된 거죠. 저는 대본과 상황을 적어보내면 다른 스태프들은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저와 PD님은 함께 방송국에서 콘텐츠와 자막 구성까지 생각하며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영국과 중국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 촬영을 한 뒤 마지막이 한국 촬영이라고 했죠. 우리는 촬영이 된 모든 출연자들에게 상황과 이 실험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사전에 동의까지 구했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모든 것이 흘러가기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촬영지인 한국으로 간 팀원들에게 연락이 왔죠. 이거 대본 다 바꿔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랑 아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다양한 상황별로 대본을 짜서 주지 않았냐고 그대로 촬영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게 실험 카메라라 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황별로 어려움에 처한 역할을 하는 출연자가 하는 말이나 이끌어 유도해야 하는 상황 등은 몇 가지 플랜으로 적어뒀거든요. 그런데 현장팀들이 긴급 상황이 생겼다며 촬영을 도중에 중지해야 할 것 같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럼 우선 상황을 설명하고 촬영을 중지하고 촬영한 본을 어서 확인하게 보내달라고 했죠.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영국, 중국, 일본까지 무사히 촬영을 잘 마쳤는데 한국이 왜 발목을 잡나 싶었죠. 그렇게 초조하게 PD님과 둘이 촬영본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일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파일을 열어본 이후에 저는 예상치도 아니 상상도 못했던 광경을 보고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2가지 상황이 주어졌어요. 장애가 있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인데 짐을 힘들게 옮기는 상황과 어린아이가 우는 상황 둘이 똑같이 세팅했어요. 우리가 세팅을 시작한 곳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부였어요. 거기서 처음 세팅되어 몸이 불편해 보이는 남자가 짐을 어렵게 이동시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따로 섭외한 연기자는 정말 감쪽같이 훌륭하게 연기했는데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상황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바로 한국인들은 다가와 그 출연자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섭외한 출연자는 외국인이라 대화를 잘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국적이나 나이, 성별은 관계없다는 듯 서슴없이 도와줬죠. 우리가 세팅한 상황이 너무도 과한 설정이라 그런 건가 하고 지켜봤는데 몇십 분 후 다시 시작을 해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을 주더군요. 보고 있는데 믿기질 않더라고요. 우린 다른 케이스의 세팅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역사 앞에서 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행여나 안 들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옆에 서서 통화를 하던 한 남성이 통화를 하다가 유심히 아이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곤 전화를 끊고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묻고 주머니에서 쿠키 같은 걸 꺼내 아이를 안심시키는 듯 보였어요. 그러곤 옆에 의자에 아이를 잘 앉으라고 해주더니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었죠. 그러고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와 옆 노점상에서 무언가 사더니
비눗방울 기계를 사서 장난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 남자 얼굴을 보니까 아이와 진심을 다해 놀아주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아이까지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저는 무언가에 빠져버린 것처럼 화면 속을 뚫어지게 지켜봤습니다. 저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도 그랬나 봐요. 원래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현재 촬영 중이라고 출연자에게 설명을 하고 딱 끊어야 하는데 다들 너클 잃고 보느라고 그걸 끊지 못한 채 한국 경찰이 도착하고 말았죠. 그래서 긴급 상황이라 연락이 온 거고 일이 갑자기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현장 스태프들이 투입돼서 이 상황들을 설명했고 신분을 인증하고 아이의 부모님까지 확인되고 나서야 일이 해결되고 말았어요. 한국 경찰들은 정말 철저히 검사하더라고요. 우리 방송국과 신분까지 모두 다 몇 중으로 확인했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경찰과 출연자 모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정을 설명했죠. 그런데 그 남성은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 같다며 괜찮다고. 그럼 아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끝까지 아이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 무조건 도와줄 거라 실험을 해봐도 같은 결과일 거라고만 했다네요.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을 거라면서요. 혹시 몰라 추후에 방송이 될 때 한 번 더 연락을 하겠다며 연락처를 받았고 그렇게 그 출연자와 헤어졌다고 했죠.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해결하고 촬영본들이 모두 다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촬영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촬영본들은 솔직히 다 같은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촬영한 것들은 많은데 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들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죠. 완벽한 촬영 편집본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본을 보고 또 봤어요. 드디어 한국 차례가 왔는데요. 다시 한국에서 찍은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마치 짠 것처럼 무슨 연기 대본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그 비눗방울을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봐도 믿어지질 않았죠. 분명히 이게 촬영이라는 걸 알고 찍은 것 같다는 의심이 생겼죠. 그렇게 며칠간 몰두해서 PD님과 함께 편집을 한 끝에 최종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는 작가가 편집까지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건 워낙 중요한 거라 함께 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붙어 있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PD님이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전화나 메시지로 말해도 되는 건데 자꾸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들었죠. 점점 더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싸한 기분이랄까요? 역시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PD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관련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왜냐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완전히 신나 있었어요. PD님은 그러면서 다 제 덕이었다며 제 아이템이 아니었다면 이럴 수 없었을 거라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을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제 이름을 이야기하겠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그럼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만나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물었죠. 그러자 PD님은 저에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냐며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을 여태껏 왜 눈치채지 못했냐고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일반적인 고백 같다며 난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로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보너스 받을 사람에서 저를 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집어넣겠다는 협박 같은 강요를 하더라고요. 진짜 확 짜증나는 거 있죠. 제가 거절하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젠 빠져도 될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런 치사한 인간이 나에게 좋아한다고 한 것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우리 콘텐츠는 입소문을 타고 더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특히 한국 그 남자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졌죠. 그 남성이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요즘에 K 콘텐츠도 그렇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그 남성은 그 환상에 맞는 외모에 완벽한 성격과 인성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패션 센스까지 완벽해서 SNS에 그 남자가 입은 옷 브랜드까지 분석할 정도였어요. 저는 일을 하는데도 도통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남성이 아이와 함께 진심으로 웃으며 노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마음이 쿵 요동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죠. 그러고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요. 방송인지 알았거나 아니면 정말 특이하게 1000명 중 1명꼴로 천사 같은 사람이거나 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음 후속으로 그 남자 인터뷰를 찍어오는 게 어떤지 방송국에 제안을 했고 다들 흔쾌히 그러자고 했어요. 촬영팀만 가기로 했는데 저는 직접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번엔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죠. 제가 간다고 하니까 PD까지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질척거리고 포기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건 일이니까 거절할 수 없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촬영팀과 저와 PD 이렇게 함께 갔죠. 연락을 통해 그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한 카페를 대관해서 그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분에게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찍느라 많은 장비를 챙겨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하는 마음 반 그 남자가 궁금한 마음 반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PD는 무슨 놀러가는 사람처럼 책임자라는 사람이 한껏 꾸미고 왔더라고요. 그러고 또 제 옆 좌석에 앉아가는데 정말 불편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포기도 안 하고 질척거리는지 그냥 최대한 무시하기로 했죠. PD는 저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취미는 뭐냐,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냐 등 이야기를 하길래 이번에 본 딱 그 남자가 내 스타일인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PD는 저에게 그 한국인 사람들이 멋있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뭐가 멋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 남자 험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보다 자기가 낫지 않냐며 한국 남자는 그거 다 가식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는 다 꾸며낸 것들일 뿐이라는 소리만 했어요. 끝날 줄 모르는 한국과 한국 남자들의 험담은 계속됐어요. 연봉도 쥐꼬리만 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고 돈은 내가 더 많이 번다며 경제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내가 한국 남자보다 못한 게 없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소리를 흘려버리는 듯 듣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PD 옆자리를 피해 일어날 수 있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일어나서 짐을 챙겨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생생한 현장을 담기 위해 한국 공항에 입국을 하고 나서 짐을 찾아 액션캠으로 그 과정들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공항은 화면으로 남길 게 차고 넘치더라고요. 엄청난 공항의 규모는 촬영 콘텐츠를 남기기에 충분했어요. 게다가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싶더라고요. 도로는 또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 한국을 처음 가본 게 후회될 정도로 훌륭하더라고요. 첫날은 숙소에서 묵고 다음 날 카페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을 위해 빠르게 자려고 하는데 PD가 또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수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전혀 싫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러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참다 못 참겠더라고요. 다른 스태프들도 나가서 치맥을 먹었다고 했는데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죠. 그렇게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갔죠. 그러고 밖으로 나갔는데 로비에서 저를 본 다른 동료들은 너 맞아? 라며 저를 보고 놀래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꾸미고 한 번도 출근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동료들은 저에게 촬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쓴 거냐며 방송 출연에 욕심이냐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꾸미고 준비한 건 다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편집을 하면서 그 남자 부분을 너무 많이 봐서 정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첫눈에 그 남자한테 마음을 뺏겨버린 건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쭉 그 남자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에겐 뭐랄까 상상 속에 있는 연예인을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설레더라고요.
카페로 향하는 그 길도 너무 떨려서 오늘 해야 하는 질문지를 읽고 또 읽었는데도 도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금 길이 막혔는데도 전혀 지루하지도 않았죠. 옆에서 PD는 계속해서 너무 예쁘다며 오늘 끝나고서는 저녁을 먹자는 둥 실없는 소리를 또 해댔지만 저는 아예 무시하고 그 남자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카페에 들어가고 촬영팀들은 카메라 장비를 세팅하고 오디오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가볍게 오늘 질문해야 할 것들을 살폈고 너무 빨리 도착해서 그런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갑자기 초조해지더라고요. 다리를 떨고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떠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긴장된 모습이었을 거예요. 동료들은 저 구석 공간에서 모니터를 하고 저만 테이블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최대한 남자가 편안하게 인터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초조한 채 기다리고 있는 때 띠링하고 카페 출입문에 달린 엔트리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상 속에서만 보던 바로 그 남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인지 제 심장 소리인지 모르게끔 쿵쾅거렸으니까요. 훤칠한 키 실물로 보니 더 하얗고 고운 피구. 정말 조그만 얼굴에 누가 봐도 돌아볼 만한 외모를 가진 그는 그때와 달라진 짧아진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보고선 몸이 굳어버려 인사도 못하고 있어버렸죠. 그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한국어로 인사를 준비해 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죠. 통역을 따로 구하려고 했는데 그가 영어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는데요. 그와 저는 테이블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 이름은 태수예요 라고 하더군요. 아, 그제야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엉뚱하게도 완전 엉뚱한 답변인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요. 잘 어울려요 라는 요상한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뚱딴지 같은 저의 답변을 화면으로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야유가 빗발쳤죠. 특히 PD가 정말 심했어요.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전기인 인이어를 끼고 소통을 하기로 했는데 귀에 낀 인이어 안으로 PD가 뭐라 하는 잔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얼른 촬영을 진행하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빨리 진행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저는 뭐부터 마시겠냐고 물었고 형기 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골랐고 저도 같은 걸로 먹겠다고 했죠. 저는 사실 따뜻한 음료만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난생 처음 차가운 음료까지 시켜버렸어요. 저는 어렵게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하는 질문들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현재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으로 그날도 그냥 원래 달콤한 군것질 거리를 좋아해서 주머니에 있었던 것뿐이라 아이에게 건넸던 거고 아이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전혀 촬영인 줄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특이한 게 있었는데 그는 음료가 나오고서도 제 음료까지 저에게 가져다주고 빨대도 저에게 가져다주더군요. 그러고 제가 먹다가 좀 흘렸는데 빠르게 카운터로 향해 냅킨을 받아 저에게 건네주는 걸 복원 설정이 아니라 그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인터뷰를 하는 그 시간이 한동안 지속되긴 했는데 너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분명히 낯선 사람이었는데 그를 오랫동안 영상으로 봐서 그런지 경계심도 없고 국적이 다른 어떤 장벽도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는 제가 질문자인데도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진심으로 질문 하나하나에 웃으며 대답을 해줬어요. 아쉽게도 그와의 인터뷰가 끝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촬영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출연료 지급에 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해서 추후에 또 연락을 하겠다고 했죠. 출연료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한 번 더 그와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해서 무조건 이건 받아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니까 꼭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강조했죠. 저의 확고한 태도에 그도 살짝 당황해하면서 알겠다고 하곤 그렇게 한국에서의 촬영 일정이 순식간처럼 느껴지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왜 그렇게 아쉬웠던지 너무 돌아가기 싫었어요.
이미 제 머릿속 안에는 일을 하는 것보다 형기 씨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다시 회사에 도착해 자막을 작성하며 구성을 짜고 있는데 그가 챙겨주던 냅킨 걸어오던 모습 모든 것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일에 도저히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다니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과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많았거든요. 저를 좋다고 하는 동료들도 많았지만 아무에게도 호감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출연료 지급 문제를 위해 형기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와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잘 지냈냐며 다정하게 저의 안부를 물어줬는데 일상적인 대화와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확신했죠. 형기 씨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형기 씨에게 이번 주말에 뭘 하냐고 물었고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직진을 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휴가를 몰아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다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형기 씨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했고 저는 한국에 갈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댄 후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죠. 제가 본인 한 명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고 알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럴까봐 그냥 핑계를 댄 건데요. 그는 흔쾌히 알겠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꾸밀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껏 꾸미고 다시 형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산이라는 곳에서 만나 밥을 먹고 함께 걸으며 경복궁이라는 곳도 산책할 수 있었어요. 그와 있는 시간은 너무 즐거워 정말 시간이 1시간이 1분처럼 흐르더라고요. 그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형기 씨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도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는 것도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것도 우린 공통점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오지 않을 것 같았죠. 용기가 있어야 사랑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눈 딱 감고 그에게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게 됐다. 어떤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꼭 이야기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한다고 시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당당한 척했지만 손끝부터 다리까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형기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지 묻더라고요. 저는 맹세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데 정신이 팔려 지갑도 잃어버렸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형기 씨는 침착하고 잘 생각해보라면서 마지막으로 지갑을 봤던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했어요. 형기 씨를 만나기 전에 들렀던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실 때 꺼냈던 게 마지막이었다는 게 생각났어요. 밥도 형기 씨가 사줬고 경복궁도 형기 씨가 입장료를 내줘서 꺼낼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지나버린 상황이라 포기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형기 씨는 어딘지 기억하냐고 했고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죠. 형기 씨에게 그런 신뢰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기 씨는 어차피 근처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라며 같이 가자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카페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가 지고 어둑해졌으니 거의 하루가 다 간 정도의 시간인데 그동안 환전한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제 지갑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소용없을 거라 이야기하며 카페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카페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곤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지갑을 돌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된 일인지 안에 있는 내용물들도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죠. 저는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카페에서 나와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계속 감탄하는 저를 보더니 형기 씨는 막 웃더라고요.
그러곤 저에게 한국 사람들은 저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현기 씨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겪게 되어 버렸어요. 실험 카메라가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저랑 현기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 있는 저는 결국 미남을 얻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인 남자친구를 얻게 되었죠. 한국지사로 지원을 했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내면서 현기 씨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죠. 쉬는 날이면 현기 씨랑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눈에 담고 영상으로 찍어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 담아내고 있어요. 외국인으로 본 한국의 시선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거든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국살이는 무척 만족스러워요. 물가는 비싸긴 하지만 정말 그 어느 나라와 도시보다 안전하고 여자가 살기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있고 늦은 시간에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으로 가지 못하는 곳도 없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곳은 없을 거라 확신해요. 한국에서 사는 날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진가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고 있는데 새로운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것도 정말 즐거워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과하게 친절한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무심한 듯 다 신경 써주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식당에 가도 저한테는 이것도 먹어보라며 더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봐 영어를 섞어서 써주시는 그런 배려도 너무 따뜻해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만의 정서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언제 돌아가겠다는 계획은 당분간은 없어요. 저는 사실 계획이 하나 있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는 곧 퇴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고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아예 새로운 직업을 찾을 거예요. 어떤 직업이 새로운 저의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무조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제 미래에는 현기 씨와 함께 쭉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무료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의 매일이 특별해지게 느껴지게 해 준 이 사랑을 저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망설이고 있거나 머릿속에 맴도는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용기 있게 그냥 질러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혹시 나에게는 아직 이런 일이 없으시다고 낙담하지도 마세요. 이런 운명 같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날 정말 우연히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